무게가 90톤에 달하는 돌덩이 230만 개가 크레인도 트럭도 없이 4,500년 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쇠로 만든 연장 하나 없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데 쓸 바퀴조차 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 무모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 결과물은 전쟁과 지진과 모래폭풍을 다 겪고도 지금까지 멀쩡히 서 있습니다. 요즘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말이죠. 대체 그들은 무슨 수를 썼던 걸까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물건인지부터 감을 잡아보죠. 이 안에는 돌덩이가 230만 개 넘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무게가 3톤에서 90톤 사이를 오가죠. 90톤이면 대형 트럭 여러 대를 포개놓은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돌들이 오늘날의 공학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정밀하게 맞물려 있죠. 그것도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바퀴를 쓰지도 않았고 쇠로 된 연장 하나 없이 요즘 공사장이라면 최소한의 장비로 여겨질 그 어떤 기계도 없이 해낸 겁니다. 그리고 4,5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전쟁과 모래폭풍과 지진을 다 겪고도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죠. 그러니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몇 명이 매달렸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림을 하나 뜯어 고쳐야 합니다. 채찍질을 당하며 끝없이 돌을 나르는 수백만 명의 노예 무리 말이죠. 그런데 이 이미지는 고고학적 증거와 사실상 들어맞지 않습니다. 발굴된 기록을 보면 40명 남짓으로 이뤄진 작업조가 날마다 무엇을 했는지 꼼꼼히 적힌 일지까지 나왔거든요. 채찍에 쫓기는 노예 무리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편성돼 관리되던 조직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자료들을 종합하면 실제 핵심 인력은 약 4,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봅니다. 돌을 캐내고 다듬고 제자리에 놓는 숙련된 석공들이죠. 여기에 더해 1만 6천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보조 인력이 붙었습니다. 경사로를 짓고 연장을 만들고 이 거대한 작업이 몇 년이고 끊김없이 굴러가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뗄감을 대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던 규모에 비하면 한참 작은 셈이죠. 그리고 이 숫자 안에는 그 자체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수만 명을 재우고 먹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몇 년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든 거대한 물류 조직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도 공급망 추적 시스템도 없던 시절의 말입니다. 오직 파피루스에 꼼꼼히 적어둔 기록과 실제로 대규모에서 제대로 작동한 지휘체계 하나만으로 이걸 해낸 겁니다. 어쩌면 진짜 놀라운 건 돌을 쌓은 기술이 아니라 수만 명을 몇 년간 한 방향으로 움직인 그 조직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승용차 여러 대를 포개놓은 무게의 돌을 대체 어떻게 옮기고 들어 올렸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답은 경사로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집트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했던 건 피라미드 한쪽 면을 따라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곧게 뻗은 거대한 경사로 하나를 세웠다는 이론이었죠. 언뜻 들으면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오늘날 상당수 연구자들에게 사실상 폐기당했습니다. 이유가 참 아이러니한데요.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 길고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경사로를 지으려면 정작 피라미드 자체보다 더 많은 재료와 노동력이 들어가야 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는 셈이죠. 피라미드를 짓겠다고 피라미드보다 큰 걸 먼저 지어야 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아무리 광범위하게 조사해봐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구조물이 있었다는 흔적이 유적 근처에서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지었다면 자취가 남지 않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장피에르 우댕이라는 프랑스 건축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수수께끼에 뛰어든 과정이 좋은 의미로 좀 미쳐 있어요. 1999년 그는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세워둔 가설 하나를 붙들고 안정적이던 직장을 아예 때려치웁니다. 그러고는 몇 년에 걸쳐 대피라미드 내부 구조를 통째로 담아낸 최초의 정밀 3차원 설계 모형을 홀로 만들어냈죠. 오직 모델링 소프트웨어와 지독한 측정,
그리고 학계의 싸늘한 시선을 견뎌낸 고집만으로 말입니다. 그가 내놓은 답은 오늘날 내부 경사로 이론이라 불립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피라미드 전체 높이의 약 30%까지는 우리가 아는 바깥쪽 경사로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부터는 완전히 방식을 바꿔 피라미드 안쪽에 나선형으로 감아 올라가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깥 면을 따라 곧장 올라가는 대신 단단한 중심부를 빙글빙글 감아도는 복도를 따라 돌을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마치 고층 건물 안에 나선형 주차장 램프를 떠올리시면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정말 절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던 빈틈 하나를 아주 시원하게 메워주거든요. 바로 꼭대기까지 닿는 거대한 외부 경사로의 흔적이 왜 하나도 안 나오느냐 하는 문제죠. 우댕의 모형에 따르면 아래쪽에 썼던 외부 경사로의 돌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순간 그대로 재활용돼 피라미드 윗부분에 그냥 박혀버립니다. 그러니 주변 땅에 남길 흔적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피라미드 그 자체가 되어버린 셈이죠. 여기에 더해 2012년에 발견된 파피루스 기록을 연구한 학자들이 또 하나의 조각을 내놓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지류를 이용해 거대한 돌덩이를 공사 현장 아주 가까이까지 실어 날랐다는 거죠. 지금은 강줄기가 바뀌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물길이지만요.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의 상당 부분을 사람의 근육이 나서기 전에 강물이 조용히 대신해줬던 셈입니다. 사람이 등짐을 져야 할 구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따로 영상 한 편을 떼어줘도 아깝지 않을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젖은 모래입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를 보면 거대한 돌을 실은 썰매를 끄는 일꾼들 바로 앞에서 누군가 물을 붓고 있는 장면이 또렷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집트 학자들은 이 행동을 그저 의식의 일부이거나 화가가 멋으로 그려넣은 장식쯤으로 여겼습니다. 실용적인 목적이라곤 전혀 없는 예술적 취향 정도로 본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둘 중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마른 모래에 물을 딱 적당량 뿌리면 모래 알갱이 사이에 물의 표면 장력으로 이루어진 얇은 막이 생깁니다. 이 막이 알갱이들을 서로 붙잡아 안정시키면서 썰매가 미끄러질 때 받는 마찰을 극적으로 줄여주죠. 상황에 따라서는 끌어야 하는 힘이 바싹 마른 모래 위에서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물 한 바가지가 일꾼 수십 명 몫을 해낸 셈이죠.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대대로 이어진 관찰과 시행착오만으로 알갱이 물질의 물리 법칙 하나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이 이 원리를 제대로 측정하고 논문으로 발표한 건 그로부터 무려 4000년이나 지난 뒤였죠. 수식 한 줄 쓰지 않고도 그들은 이미 정답을 손에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벽화 속 그 물 붓는 사람은 의식을 치르던 게 아니라 물리 법칙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시선을 잠깐 다른 대륙으로 돌려보죠. 왜냐하면 놀랍게도 서로 만난 적조차 없는 문명들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놀랍도록 비슷한 답을 내놓았거든요. 먼저 영국 남부의 축축하고 바람 부는 벌판, 스톤헨지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세워진 스톤헨지는 하나에 30톤까지 나가는 거대한 돌들이 정교한 원형으로 배치된 유적이죠. 지렛대와 썰매, 밧줄, 그리고 사람과 짐승의 힘을 두루써서 이 돌들을 정확한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런데 스톤헨지에서 학자들의 진짜 골머리를 앓게 한 건 조립 과정이 아니었어요. 돌이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었죠. 이 유적에 쓰인 일부 돌은 무려 300km 넘게 떨어진 웨일스의 채석장에서 왔거든요. 서울에서 부산 가까이 되는 거리를 몇 톤짜리 돌덩이가 건너온 셈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까다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바퀴 달린 수레도 없고 그 무거운 걸 끌만한 가축도 없던 시절에 몇 톤짜리 돌을 300km가 넘는 언덕투성이 땅을 가로질러 어떻게 옮겼을까요? 고고학자들이 내놓은 유력한 답은 육상과 수상을 섞은 방식입니다. 근처 나무를 베어 만든 썰매와 굴림대로 육지를 조금씩 나눠 끌고 가다가 배가 다닐 만한 강이나 바닷가에 닿으면 뗏목에 옮겨 실었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상당 부분을 알아서 대신 짊어져 줍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육상과 수상을 조합하는 방식은 전 세계 고대 공사 현장에서 계속 반복해 등장합니다.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고 우아하죠. 물은 마찰 없이 엄청난 무게를 떠받치는데 놀랍도록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강이나 바다를 가진 문명이라면 서로 배운 적도 없이 저마다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온갖 고생 끝에 도리 현장에 도착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거대한 기둥을 어떻게 똑바로 세웠을까요? 여기서 정말 우아한 발상이 나옵니다. 무거운 기둥을 한 번에 번쩍 들어 올리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무게추를 절묘하게 배치하고 지렛대로 끈질기게 힘을 주며 거대한 돌기둥을 조금씩 흔들어 세웠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한 뼘씩 누워있던 돌이 아주 서서히 몸을 일으키게 만든 거죠. 단번에 들어 올리려는 시도는 훨씬 위험하고 성공할 확률도 낮았을 테니까요. 곰곰이 뜯어보면 이건 정말 기막힌 통찰입니다. 중력을 힘으로 정면 돌파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그럴 만한 힘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문제를 통째로 다른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단 한 번에 들어 올리기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작고 느린 흔들기의 긴 연속으로 잘게 쪼개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발상은 지구 반대편의 어느 외딴 섬에서 그야말로 소름 돋는 형태로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터 섬의 그 유명한 모아이 석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대 공학의 수수께끼 중에서도 가장 통쾌한 결말을 맞은 사례일 겁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처음부터 눈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것도 현지 원주민들이 대대로 똑같이 말해오던 이야기 속에 말이죠. 다만 바깥 세상의 학자들이 그걸 이제야 겨우 따라잡았을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학계는 라파누이 사람들이 어떻게 80톤이 넘는 거대한 석상을 채석장에서 섬 곳곳의 재단까지 옮겼는지를 두고 끝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유력한 이론들은 하나같이 눕혀서 옮겼을 거라고 가정했죠. 나무 썰매에 뉘어 끌었거나 통나무 굴림대 위로 굴렸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고대 유적에서 확인된 익숙한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이 이론들에는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작 그 길들 자체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 운반 도로를 발굴해 봤더니 무언가를 끌고 간 자국도 굴림대가 눌린 흔적도 썰매가 바닥을 긁은 상처도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몇 톤짜리 돌을 같은 길로 몇 년씩 반복해 끌었다면 당연히 남았어야 할 흔적들이 감쪽같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동안 라파누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 학자들이 수십 년간 그저 귀여운 민간 설화 정도로 흘려들었던 그 이야기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상은 스스로 걸어갔다고요. 그런데 2025년 마침내 한 연구팀이 이 구전을 그저 낭만적인 예지이야기로 흘려듣지 않고 진지하게 검증해 볼 만한 과학적 가설로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밀한 물리 모형, 3차원 정밀 스캔, 그리고 실물 크기 복제 석상을 이용한 현장 실험을 총동원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섬 전체의 석상 약 1,000개를 분석하고 특히 운반 도로에 버려진 60시2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끝에 무사히 옮겨진 석상들에게서 아주 독특한 공통점을 발견한 겁니다. 바닥이 넓은 디귿자 모양이고 몸이 수직에서 5도에서 15도쯤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특징들은 조각가의 미적 취향에서 나온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정한 방식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려고 석상의 형태 자체에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공학 설계였던 겁니다. 예술처럼 보이던 것이 사실은 철저한 계산의 산물이었던 거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똑바로 세운 모아이의 양옆에 튼튼한 밧줄을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양쪽에서 번갈아 리듬을 맞춰 잡아당기면 거대한 석상이 좌우로 규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앞으로 살짝 기울어진 그 설계가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석상이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둥글게 다듬어진 앞쪽 바닥 모서리가 자연스럽게 회전축 노릇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좌우로 흔들리는 힘이 앞으로 나아가는 작은 한 걸음으로 고스란히 바뀌는 겁니다. 이 동작을 계속 되풀이하면 석상은 정말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갑니다.
무거운 냉장고를 바닥에 대고 끌지 않고 좌우 모서리로 뒤뚱뒤뚱 흔들어 옮기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인 셈이죠. 우리가 이삿날 무심코 하는 그 동작을 그들은 수십 톤짜리 석상에 그대로 적용했던 겁니다. 연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연구를 결정적으로 만들어줬죠. 이들은 앞으로 기운 설계를 그대로 반영한 4.35톤짜리 실물 복제 석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10명이 힘을 모아 약 40분 만에 100m를 걷게 하는데 성공했죠. 이전에 눕혀서 끌던 실험들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효율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평균 크기의 모아이라면 리듬만 제대로 타면 1시간에 300m쯤은 거뜬히 걸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방법에서 가장 힘든 대목은 의외로 맨 처음이었습니다. 멈춰 선수 톤짜리 석상을 흔들리기 시작하게 만드는 그 최초의 힘이 필요한 순간 말이죠. 하지만 일단 흔들림이 시작되고 리듬을 타면 그 다음부터는 진자 운동이 알아서 이를 대신해줍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갈수록 힘이 덜 드는 거죠. 게다가 그 옛길들조차 이 방법에 맞춰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이 4.5m쯤 되고 단면이 완만하게 오목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목한 모양은 석상을 눕혀 끌기엔 오히려 심각한 방해물이 됩니다. 반대로 서서 흔들리는 석상은 옆으로 넘어지지 않게 아주 잘 붙잡아주죠. 그렇다면 길가에 버려진 석상들은 어떨까요? 걷기 이론에 대한 반박 증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도로에서 발견된 미완성이거나 부서진 석상 중 절반가량이 채석장에서 2km도 안 되는 곳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채석장에서 멀어질수록 버려진 석상의 빈도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초기 실패 양상입니다. 앞서 말했듯 처음 흔들림을 만들어내는 그 구간이 가장 어렵고 불안정했으니 사고도 거기서 잦았다는 뜻이죠. 일부러 그 자리에 세워둔 게 아니라 옮기던 도중 부서지거나 넘어져 그대로 방치된 것이었죠. 실패의 흔적마저 걷기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럼 피라미드와 스톤헨지, 그리고 모아이를 하나로 꿰는 건 무엇일까요? 문화도 다르고 쓸 수 있는 재료도 다르고 시대도 대륙도 완전히 다른 데다 서로 만난 적조차 없는데 말이죠. 이들 중 누구도 무거운 짐을 나를 바퀴를 갖지 못했고 쇠 연장도 없었으며 사람과 짐승의 근육 말고는 쓸만한 동력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완전히 따로따로 아무런 지식 교류 없이 똑같은 몇 가지 원리에 다다랐습니다. 우선 마찰을 어떻게든 줄인다는 겁니다. 젖은 모래든 매끄럽게 다듬은 통나무 굴림대든 일부러 오목하게 파낸 길이든 방법은 달라도 겨냥한 지점은 똑같았던 거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의 거대한 문제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작은 단계의 긴 연속으로 쪼갭니다. 꼭대기까지 곧장 뻗는 불가능한 경사로 대신 안쪽을 빙글빙글 감아 오르는 통로를 쓰고 단번에 들어올리는 대신 조금씩 흔들어 세우거나 걷게 만든 것처럼요. 여기에 더해 흐르는 물이나 중력 같은 자연의 힘에 최대한 많은 짐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짊어지려 하지 않고 자연을 일꾼으로 부린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얕잡아 보곤 하는 그것, 바로 인간의 노동을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조직해내는 능력이죠. 우리는 고대 사회를 은근히 미개하고 어설프게 여기지만 사실 그들의 조직력은 우리 생각을 한참 뛰어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현대 기술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쩌면 그 어떤 기계보다도 귀하고 대단한 걸 요구했죠. 하나의 구조물을 위해 때로는 세대를 넘겨가며 엄청난 노력을 함께 쏟아붓기로 마음먹은 사회 전체 말입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적어낼 필요조차 없었지만 몸으로 익혀 확실하게 통했던 물리에 대한 직관 말이죠. 그러니 다음번에 사막 위로 우뚝 솟은 피라미드 사진을 보시거나 잿빛 영국 하늘을 배경으로 우두커니 선 스톤헨지를 보시거나 태평양의 바람 부는 절벽에 홀로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모아이를 보시거든 이걸 떠올려 주세요. 그 어느 것도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신비한 기술이나 외계인의 도움 같은 건 조금도 필요하지 않았죠. 필요했던 건 오직 꼼꼼히 조직하고 세상을 오래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고 물리 법칙이 마침내 손을 내밀어 줄 때까지 몇 세대에 걸쳐 다시
또다시 시도하려는 그 끈질김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겐 기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밧줄과 물, 나무와 돌, 그리고 함께 밀고 당긴 사람의 힘으로 그들 스스로가 기계가 됐던 겁니다.